네, 1-66번 문제입니다. 파업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했네요. 이 문제는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깊이는 안 하고 어려우면 포기해도 괜찮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떤 회사가 파업을 합니다. 회사가 파업을 하면은 이렇게 돼요. 일단 손해가 우리가 여기에서 사적 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적 비용은 사적 비용과 우리가 용어를 알아요. 사회적 비용이 있습니다. 일로 사회적 비용입니다. 사회적 비용. 그렇게 두 개 구분을 우리가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적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파업을 하면은 일단 이 회사가 손해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생기고. 그 다음에 회사 근로자도 뭔가 어때요? 급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회사와 근로자가 뭐냐면은 손해보는 비용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걸 사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일단 사적 비용은 파업을 해가지고 이익이 생기는 건 아니죠. 사회적 비용은 뭐냐면은 자, 네가 파업했으니까 네가 이 회사하고 근로자만 손해보면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전혀 관계없는 뭐냐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비용이 손실이 많이 생기는 게 있어요. 그 대표적인 그 파업이 뭐냐면은 운수관계 파업입니다. 운수관계 파업을 하면은 이거요. 지난번에도 이게 보면 뭐 1년에 한 번 뭐 2년에 한 번 이게 생기잖아요. 이러면 이게 오래 가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 경제가 다 마비가 돼버려요. 물류가 이동이 안 돼요. 수출도 못해. 컨테이너 항만으로 못 옮기죠. 식료품 가격에 채소도 안 들어와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거 회사하고 근로자만 손해 보는 게 아니고 온 사회가 이렇게 손실이 아주 큽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그 비용을 우리가 사회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비스업은 여러분들 그래서 서비스업은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사적 비용과 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구분할 때, 자, 그리고 밑에는 그냥 참고로 보십시오. 이거는 박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봐도 되고, 안 봐도 됩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파업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노동조합 즉 노동소득의 순상실분은 파업을 하면 노동조합이 손해를 보죠. 해당 기업에서의 임금소득의 상실보다 훨씬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해당 임금소득보다는 적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일단은 결론부터 내면 맞는 말이에요. 만약 임금을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 받는 근로자가 있다 이러면은 300만 원 다 파업한다고 다 못 받는 게 아닙니다. 파업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받는 급여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임금 소득의 상실보다는 적을 수는 적었지 그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파업한다고 해서 월급 다 안 주는 건 아니에요. 또 깎인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맞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사용자 이윤의 순감소분은 직접적인 생산 중단에서 오는 것보다 항상 더 크다는 이게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요걸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조금 어렵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너무 길게 설명하면은 경제적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자는 파업을 할 때 노동조합에서 우리가 언제부터 파업을 할 거다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알려줘야 됩니다. 안 알려주고 하면 불법 파업이 됩니다. 그러면 알 때, 한 달 후에 파업하는구나 알게 될 때 사용자는 가만히 있습니까? 대비를 합니다. 어떤 대비? 두 가지를 일단 볼게요. 첫째는 미리 뭡니까?
제품을 비축을 해놔요. 파업 기간 동안 대비하기 위해서 비축을 해놓는 게 있고, 두 번째 또 딴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회사는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거든요. 그러면 노동자 파업하는 거는 정규직이 합니다. 비정규직은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파업을 안 해요. 그러니까 파업을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비정규직을 가동을 해서 생산은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0% 생산은 안 되겠죠. 그러나 어때요? 직접적인 생산 중단에서 오는 것보다는 항상 더 크지는 않고 적으면 적지 더 크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재료를 비축한다. 두 번째는 비정규직을 활용한다.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항상 더 크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게 이제 틀렸고요. 그러니까 틀린 내용의 요 틀린 내용 기억하시고요. 맞는 내용 기억하시고 요 네 가지를 맞다 틀리다 요것만 기억하면은 문제가 두 가지 형태로 출제되니까 그러면은 이 문제가 아주 가끔 나와요. 이게 만약 아주 가끔 나오면 이 색깔을 제가 검정색으로 했을 것인데 청색으로 했잖아요. 어, 자주는 안 나오지만 가끔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3번엔 파업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더 큰 것이 보통이다. 바로 운수 이런 서비스업이 더 커요. 이거는 엄청나죠.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파업에 따르는 생산량 감소는 타 산업의 생산량 증가로 보충하기도 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이런 말이 있죠.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A, B가 있는데 A가 파업을 함으로 말미암아 제품이 생산이 적게 되니까 B 회사가 떨 수가 있어요. 파업이 장기화 되면 될수록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맞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앞으로 몇 문제 더 나올 거예요. 네, 그때 이렇게 정리를 또 하면은 익숙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제 67번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조항이 등장을 하고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유로 가장 타당한 것은 이 말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은 여하튼 법이 많다. 법이 많아요. 법이 많은 거는 왜 그럴까요? 복잡하기 때문에 법이 많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다 대응을 하려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전체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회가 단순할 때 옛날에는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5개만 법이 있었어요. 근데 어때요? 요새는 법이 5개만 있습니까? 법 다 공부하려면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모를 정도로 법령이 너무 많죠. 왜 그렇습니까? 현대 사회가 그만큼 원시 사회보다는 복잡해져 가지고 그렇다. 그래서 요 말은 불확실해진 게 많아요.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뭐냐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법들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1, 2, 3번은 전혀 관계가 없다. 법이 많은 건 그만큼 복잡해졌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규칙이 많습니다. 규칙이 고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68번 문제입니다. 기업의 종업원 주식 소유제 또는 종업원 지주제 도입의 목적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종업원에게 이제 주식을 주거나 종업원을 지주로 이렇게 만들어요. 요거는 아주 장점이 많은 제도죠. 그 중에서 보면 이번에 기업 재무 구조가 건전화됩니다. 일부 그 오너가 많은 지분을 주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걸 배임을 한다든가 횡령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돼가지고 뭐냐면 기업 재무 구조가 아주 불리하게 멀쩡한 회사가 많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어때 종업원들이 이렇게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그걸 함부로 못하죠. 그래서 재무 구조가 건전화되고요. 3번 종업원에 의한 기업 인수로 고용이 안정이 도모가 됩니다. 자, 종업원 월급만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 소유의식, 주인의식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함부로 이직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죠. 고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격적 기업 인수 및 합병에 따른 효과적 방어 수단으로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업 인수하는 것을 우리가 M&A라고 하는데 우리가 M&A 중에서는 기업 사냥꾼이 있습니다.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기업을 사냥을 해요. 아주 적은 돈으로 회사를 인수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그 전에 2000년 되기 전에 1990년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종업원이 주식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장난을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기업 사냥에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 3, 4는 뭐 맞다 이렇게 보시고, 자, 기업은 종업 주식 소유자라고 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건 아닙니다. 새로 직원을 뽑지는 않아요. 오히려 기존의 종업원들은 뭡니까? 주인인데 우리끼리 잘하자 이렇게 되지, 새로운 낯선 사람도 돌려가지고 자기 지분을 이렇게 나눠주기는 싫어하는 경향이 오히려 있습니다. 왜? 자기들은 우리가 주주다,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이런 의식이 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고는 이게 종업원 주식 소유제나 종업원 지주제 의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에 나오더라도 이제 똑같이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69번입니다. 효율 임금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효율 임금 가설이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효율 임금 가설은 일단 여러분들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초점. 그러면은 됩니다. 일단은 타 회사, 우리가 경쟁 회사보다 이 효율 임금을 이렇게 실시하는 회사는 다른 회사보다 임금이 무조건 높아요. 고임금을 줍니다. 경쟁 회사보다 무조건 높은 임금을 줘요. 그럼 높은 임금을 주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생산성은 어떻게 될까? 반드시 뭐냐면 생산성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업 이윤 극대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이익이 된다, 이윤이 더 생긴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효율 임금 제도를 이렇게 하는 것은 딴 회사보다 임금이 높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생산성이 올라간다. 그만큼 돈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이윤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요 두 가지가 효율 임금 가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효율 임금 가설이라고 문제가 나올 때 다른 회사보다 임금이 같아 나오면 땡이겠죠? 무조건 타 회사보다 임금이 더 높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효율 임금 가설에서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것도 역시 땡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항상 이 두 가지가 초점이고, 이 초점이 앞으로 매우 매우 유용하게 쓰인다는 점은, 왜냐하면 이 효율 임금 가설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게 참 두 가지 유용하구나, 이 두 가지 핵심을 제가 강조를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보고 이제 1번부터 볼게요. 효율 임금은 생산의 임금 탄력성이 1이 되는 점에서 결정한다 했는데, 여러분들 아직 탄력성이 1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직까지 안 했거든요. 이건 뒤에 나올 때 우리가 해야 되고, 지금 건드리면 또 주제가 바뀌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임금하고 이게 정비례해요. 임금이 1이 올라가면 생산성도 1이 올라가고, 정비례한다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한계 생산이라고 했죠. 임금하고 매출액하고 같아지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같아지는 거야. 요때 이 탄력성을 우리가 1이라고 합니다. 1. 같아질 때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은 손해 보지 않는 점에서 이렇게 결정됩니다. 1부터 떨어지면
손해가 됩니다. 일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따라가기 때문에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요. 이번에 효율 임금은 전문직과 같이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관측하기 어려운 경우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거는 전문직에게 해당됩니다.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전문직을 이게 큰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막강한 연봉을 주고 이렇게 고용을 할 때는 말이죠. 당장 이 사람 고용을 해서 이번 달에 바로 성과가 날 것이다. 이래 단기적인 안목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안목으로? 장기적으로 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생산성처럼 단기적이 아니고 뭐냐면은 이 관찰하기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렇게 임금을 지급한다. 네, 그러니까 뭔가 중소기업과는 다른 이렇게 안목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3번의 효율 임금은 경쟁 임금 수준보다 높으므로 없다. 개별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가져다 주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앞뒤가 지금 틀렸죠. 임금 수준 높다는 말은 효율 임금 말해. 맞아요. 다른 경쟁 회사보다 높은데.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이윤 극대화를 가져다 준다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이윤 극대화를 가져다 주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요 뒷부분이 어떻습니까? 효율 임금 가설에 대한 틀린 설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두 가지죠. 딴 데보다 높다. 기업 이윤 극대화에 도움이 된다. 요 두 가지에서 어긋나는 것은 효율 임금 설명에 대한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효율 임금은 임금 인상에 따른 한계 생산이 임금의 평균 생산과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했는데 요 말이나 일본 말이나 같아요. 요 임금하고 생산량하고 임금하고 같아지는 요 기준이다. 이렇게 돼요. 자, 1번, 4번은 실제로 나중에 탄력성에 대한 것을 좀 이해를 하면 이제 쉬운데 지금은 이걸 다룰 때가 아니니까 일단 우리는 그거는 모른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효율 있는 것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뭐야? 경쟁회사보다 임금이 높다. 두 번째는 이 기업 이윤 극대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봤으니까 이 부분에서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1번, 4번 뭐 탄력성을 몰라도 뭐냐면 답을 찾는 데는 시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70번 문제입니다. 마르크스에 의하면은 기술 진보로 인하여 상대적 과잉 인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무슨 실험이라고 하는가 이건데 우리가 뒤에 보면 아까 샵의 종류는 CUAO 해가지고 클로즈샵, 그다음에 유니온샵, 에이전시샵, 오픈샵 네 가지가 있었죠. 우리가 원래 실업의 종류는 지금 뒤에 나옵니다. 실업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어요. 마찰적 실업, 그다음에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 계절적 실업, 경기적 실업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실업의 종류 네 가지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나올 때 하면 되고 이 네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실업이 하나 있어요. 예외로 별난 실업이 있습니다.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어떤 시초자 아닙니까? 그래서 별나죠. 그래서 이 마르크스가 말하는 별난 실험이 나오면 여러분들 항상 마르크스가 나오면은 기술적 실험을 이렇게 연관을 시키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별도 예외예요. 아까 말했던 실험의 종류 네 가지는 뒤에서 우리가 다루기로 하고 예외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마르크스 나오면 기술적 실험입니다. 마르크스는 어떤 운동을 했느냐 하면은 기계 파괴 운동을 했어요. 기계 파괴 운동. 망치나 뭐 기계를 부수자. 왜 그랬을까요? 자, 산업혁명 당시에 전부 다 수동으로 하던 것을
기계가 와서 10사람, 100사람 할 일을 기계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뭐가 생겼을까요? 실업자가 많이 생긴 거예요. 기계가 하니까 일자리 잃은 사람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이 실업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요? 저 기계를 때려 부숴야 노동자가 일자리가 생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뭐냐면은 기술 진보로 인하여 상대적 과잉 인구가 발생한다는 것은 실업자가 많이 생겼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계 파괴 운동을 주장한 사람이 이 마르크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깊이 들어가지 말고, 그래서 마르크스 나오면 기술적 실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예. 예, 그렇죠. 정민영 일자리 감소. 우리 박대준님은 카페에 다 녹화돼서 올려져 있으니까, 항상 보면 오늘 했던 거 카페에 다 내일 되면 올라갑니다. 빠르면 오늘 밤에도 올려놓고 하니까, 그렇게 카페에 보시면 일자별로 경주학습관 해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활용해 주시고, 자, 1-71번입니다. 노동의 공급 곡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이라고 했네요. 일단 요거는 좀 시간이 가더라도 좀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노동 공급 곡선에서 이 문제는 필기 실기에 거의 필수입니다. 필수. 노동 공급 곡선은 어떻다 하는 거를 말로 하면은 길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가지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있어요. 자, Y축은 임금이에요. 임금. 그 다음에 X축은 노동 공급이 돼요. 노동의 공급. 자, 임금이 낮으면은 어때요? 시간당 임금이 낮으면은 일을 잘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임금이 올라가면 갈수록 이렇게 됩니다. 아예 그려놓고 합시다. 이렇게.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임금이 올라가면 갈수록 노동을 더 하려고 해요. 한 시간에 1,000원 주는 것보다 한 시간에 10,000원 주면 더 많은, 돈 벌려고 더 많이 노동에 참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가면 갈수록 임금이 올라가면 갈수록 노동도 같이 이렇게 증가를 한다. 이 말이야. 더 올라가면은, 어때요? 이만큼 더 생기죠. 이만큼 올라가면 이만큼 또 더 생겨요. 자, 요게 이제 노동 공급 곡선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이 노동 공급 곡선을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을 익혀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딴 거는 제하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이게 그래프만 가지고 돼 있으면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노동 공급 곡선이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그래프 아니고 말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상향한다. 우상향한다 하면은 이걸 노동 공급 곡선이고 이렇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 끝이 어디로 갑니까? 오른쪽 위로 가죠. 오른쪽 위로. 그래서 노동 공급 곡선은 우상향합니다. 우상향. 그래서 여러분들 우상향하는 곡선 가면은 이게 무슨 선이다? 노동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그래프가 없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상향한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정비례한다 이렇게 돼. 정비례. 정비례는 뭡니까? 임금이 올라가면 이거 정비례해서 같이 올라가죠. 같이 커지죠. 그래서 정비례하는 선이다라고 하면은 이건 무슨 공급 곡선이다? 노동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정의 관계다라 해서 플러스 관계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역시 다시 말하면 정비례한다 이 뜻입니다. 예. 양의 관계다. 플러스 관계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노동 공급 곡선입니다. 자, 요거와 대비를 할 때는 우리가 공급의 반대가 뭡니까?
수요입니다. 자, 우리가 공급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노동자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그럼 노동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요거 반대예요. 이거하고 반대. 노동 수요 곡선 제가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노동 수요 곡선은 기업주 입장에서 보거든요. 임금이 높으면은 고용을 적게 해요. 기업주 입장.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임금이 자꾸 내려와요. 내려오면은 어디 인건비가 사겠죠. 떨어지니까 더 많은 일자리를 수요는 일자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자리를 더 많은 직원을 모집해요. 사용자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1,000만 원이다 이러면은 한 사람 할까 말까 적은데 1,00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이다 하면은 1,000만 원에 한 사람 고용할 걸 어떻게 해요? 100만 원이면 10명을 고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임금이 내려올수록 회사 오너는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동 수요 곡선이 이렇게 돼요.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돼요. 반대입니다. 공급과 수요는 선이 반대예요. 그러면 자 이거를 만약 글로 표현한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은 이건 노동 수요 곡선이네.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은 이건 노동 공급 곡선이네. 이렇게 알 수 있지만은 우리가 문제를 보면 다 그렇게 그림을 다 제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 여기 우상 상향한다라고 했죠. 노동 공급 수요 곡선은 좌하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좌하향이 아니죠. 우하향을 하죠. 오른쪽 밑으로 하로 내려오죠. 요거는 우상향이고 요거는 우하향. 그러면 우상향 하면은 이게 공급 곡선이요. 우하향 하면은 이건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비례한다라고 했죠. 이거는 반비례합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높을 때는 작고 이거는 같이 커지죠. 정비례합니다. 근데 높을 때는 작고 임금이 낮을 때는 더 커져요. 그래서 이거는 노동 공급, 노동 수요 곡선은 반비례하죠. 그리고 정의 관계다 아니고 이건 음의 관계다라고 해서 마이너스 관계다라고 합니다. 이 반비례라고 하는 말을 뭐냐면 음의 관계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 곡선과 노동 공급 곡선은 방향이 완전히 반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터가 요 기본에서 우리가 익혀야 될 게 뭐냐면은 아예 요 그림을 확대를 한번 시켜볼게요. 후반 굴절형 노동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옛날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든 1960년도, 70년대 이때는 있을 수 없었던 일입니다. 오늘날은 뭐냐면은 이게 엄청나게 현실화되고 있죠. 자,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임금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벌이가 되니까 이렇게 계속 가야 돼요. 정비례로 가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아요. 임금은 올라갔는데도 노동을 하는 게 아니고 노동 시간이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렇지 희한하죠. 노동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임금은 지금 올라가는데도 안 한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오늘날 현실이 뭡니까? 어느 정도 내가 소득이 되면은 내가 더 이상 돈 버는데 거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웰빙 필요하다. 이제는 초과 근무 안 하겠다.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겠다. 내 취미 활동을 해야 되겠다. 어느 정도 수준이 먹고 살만 하면은 이제 더 이상 돈보다는 뭘요? 내 어떤 여행이라든가 자기 발전이라든가 가족 여행이라든가 이런데 뭐냐면은 지금 생각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면 돈 아무리 줘도 일부는 가지만 일부는 안 가요. 왜? 거기 여유 없는 직장 생활을 다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임금이 일정 수준이 되면은 공급 곡선이 이렇게 반대로 가요. 반대로.
요것이 시험에 자주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요 그래프는 자 어떻게 되느냐면 노동공고 곡선이 우상향하다가 도로 어떻게 좌상향으로 방향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좌상향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다음에 이게 후방으로 굴절한다. 앞으로 쭉 가다가 후방으로 꼬부라지죠. 그래서 후방 굴절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노동 공급 곡선 후방 굴절형이 됩니다. 후방 굴절을 한다는 말이나 또는 노동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뭡니까? 왼쪽으로 좌상향으로 올라가더라. 좌상향한다. 이 말은 우리가 후방 굴절형과 같은 뜻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 이렇게 되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은 요것을 우리가 시험에 이제 앞으로 나오는 소득 효과라고 합니다. 소득 효과. 이제 소득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나 일보다는 우리가 뭐 워라밸 이런 말 쓰죠. 이제는 취미라든가 균형을 맞춰서 생활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된 효과를 이걸 바로 우리가 뭐냐면 소득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 소득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임금이 높으니까 나는 또 계속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꼭 이렇게 하라. 이게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개인의 선택이니까. 계속 이렇게 소득 효과를 안 하고 임금을 높으니까 계속 돈을 노동을 더 일을 많이 하는 경우 이렇게 될 때는 이걸 그냥 우리가 대체 효과라고 합니다. 대체 효과. 그러니까 꼬부라지면은 무슨 효과? 소득 효과. 가던 대로 쭉 가면 이건 무슨 효과? 대체 효과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우리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에 대한 개념을 요 곡선을 가지고 우리가 꼭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첫째 우리가 여기 알아야 될 것은 자 이게 가던 거를 꼬부리려고 하면 힘이 더 강해야 꼬부러지죠. 이건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굳은 철사 뭐 이거를 꼬부리려고 하면은 원래 힘보다 더 강한 힘이 가져야 어떻게 됩니까? 구부려집니다. 약한 힘 가지고는 구부려지지 않죠. 이거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은 후방 굴절형은 소득 효과의 힘이 대체 효과 힘보다 커야 구부러집니다. 후방 굴절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약하면은 구부러질까요? 안 구부러질까요?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걸 기억하십시오. 소득 효과가 힘이 대체 효과보다 더 강할 때 이렇게 후방으로 구부러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하나만 더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뭐냐면은 여가가 이제 노동을 안 하겠다는 거는 이때 이제 여가를 즐기겠다 이 말이에요. 물론 여가를 즐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행을 한다든가 뭐 가족과 같이 보낸다든가 뭐 운동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자, 이 여가 자체가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가가 정상제인 경우가 있고 여가가 열등제인 경우가 있어요. 요거까지 우리가 알아가야 시험에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가가 정상제라고 하는 건 여가가 나한테 꼭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필요하니까 일정한 시점에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여기는 먹고 살 정도가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 구부러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수준이 돼야 되겠죠. 자, 이때 여가가 필요할 때 이때 소득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가가 열등계라고 하는 것은 여가는 나한테 필요 없는 거야. 열등한 존재야. 이럴 때는 이 사람은 이렇게 꼬부릴까요? 계속 가던 대로 갈까요? 가던 대로 갑니다. 그래서 자 여가가 정상제일 때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합니다. 여가가 정상제일 때 소득 효과가 발생을 하고 여가가 열등제일 때는 소득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뭐요? 대체 효과만 발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를 우리가 정리를
일단은 하고 이 문제는 앞으로 자주 나오거든요. 문제 풀면서 복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설명은 여기까지 다 해놨거든요. 이렇게 요점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가지고 문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틀린 걸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내가 이해되는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내공을 찾는 겁니다. 일정 임금 수준 이상이 될 때 노동 공급수는 후반 굴절 부분을 가진다. 맞죠? 여기 보니까 일정 되니까 이렇게 꼬부라지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 나온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임금과 노동시간 사이에 음의 관계가 존재한다. 자, 요것도 어려워. 원래 가는 대로 가면 이게 플러스 관계죠. 정의 관계. 여기서는 반비례한다 이 말이에요. 음의 관계. 방향이 바뀌니까 이 말입니다. 음의 관계가 존재할 경우 임금률의 변화 시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거 여러분도 주의를 해야 돼요. 자, 음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말은 꼬부라졌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노동공급 곡선은 정의 관계죠. 근데 꼬부라질 때는 반비례한다. 음의 관계가 생기고 정의 관계에서 음의 관계가 생겼습니다. 이러면 음의 관계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후반 굴절이 됐다는 말이고 후반 굴절이 됐다고 하는 것은 무슨 효과가 이미 발생을 했다? 소득 효과가 발생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소득 효과가 발생했는데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작다, 힘이 약하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소득과 힘이 작으면 안 꼬부러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틀렸다 이 말입니다. 이거 지금 당장은 이해하기 힘들더라도 자주 나옵니다. 이 문제는 너무너무 자주 나오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야 이거 소득 효과 대체가 난 포기할래? 이거는 포기하면 곤란해요. 필기도 그렇고 실기도 그렇고. 임금과 노동시간과의 관계입니다. 항상 공급 곡선은 뭐냐면 Y축은 임금이고 노동시간이고 관계 맞고 노동 공급의 증가율이 임금 상승률보다 높다면은 노동 공급은 탄력적이다라고 했는데 탄력 관계 문제는 지금은 그냥 넘어 이것까지 하면 더 소득 효과 대체 효과하고 막 헷갈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거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임금과 노동 시간 사이에 음의 관계가 존재했다는 자체는 이미 후방으로 꼬부라졌다는 거예요. 후방으로 꼬부라졌다고 하는 것은 무슨 효과가 발생했다? 소득 효과가 발생했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작다. 작으면 안 구부러집니다. 더 클 때라야 된다. 요 세 가지 삼박자 소득 효과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 일단 요까지 마무리를 큰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까지로 하고요. 오늘 때 그렇게 난이도가 좀 있죠. 특히 그러나 자주